하루에도 수백 개씩 쏟아지는 경제 뉴스들. 복잡하고 재미없고 깊이가 없어서 실망하셨습니까? 복잡한 건 쉽게, 쉬운 건 재밌게. 재미있는 건 깊게 전해드립니다. 뉴스는 이해다. 언더스탠딩. 유튜브에서 언더스탠딩을 검색하세요. 좋아요만 누른 당신 부끄럽군요. 구독 누르세요. 네, 권순우 기자님. 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삼프로TV의 권순우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진우 선배와 안승찬 네. 선배와 함께하고 싶어서 이직을 했습니다. 웰컴 오시니까 어떻습니까? to the hell. 굉장히 긴장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테라 루나 심각하죠? 심각합니다. 네. 숫자가 0.00000001 루나? 예. 그렇게 떠서 제가 오늘 새벽에 봤을 때 0.0016인가 그렇게 보고 잤었던 거기서- 거. 그 달러라는 거죠. 예, 예. 원래는 얼마였는데 한 10불쯤 했다. 80불 100불, 넘었다니까. 120불 100불쯤 했다고 까지도 그러는데. 갔었어요. 네. 루나가 예. 어마어마하게 진짜. 근데 이게 루나도 루나인데 그 루나라는 코인이 이제 테라 네트워크를 유지하는 굉장히 중요한 코인이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동시에 좀 붕괴가 되는데 루나 같은 경우에 전체 가상자산 시장에서 글로벌 7위에 오를 정도로 굉장히 규모가 컸습니다. 네. 얼마나 하더라도 한 50조 원 가까이 되는 자산이었고 거기를 지탱하는 테라 네트워크의 이제 다양한 코인들을 합치면은 글로벌 시가총액이 한 4위 정도 됐었던 코인이에요. 예. 근데 이게 그 루나의 붕괴 이후에 이제 나머지 그 코인들도 토큰들도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얘기는 정말 좀 안타까운 얘기인데 아침에 좀 있다가 연락들이 오는데 일단 그 마포대교 경계령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 왜요? 메시지가 왔는데 예. 혹시 이제 스스로 안 좋은 아이고야.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거기서 신고가 많이 들어온다. 그래서 이제 경찰들이 거기 조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신고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 예. 그리고 권도영 테라폼랩스 대표 집에 네. 그 배를 누르고 이제 남편 있냐 그리고 이제 간 사람들이 좀 오다 보니까 그 좀 경찰에 보호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이라 사실 이렇게 많은 언론에서 이걸 다루고 있는데 일단 예. 그 구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서 이게 사실 아주 깊숙한 그 알고리즘까지 알기는 조금 어렵고요. 예.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 코인을 직접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단순화해서 네. 예, 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얘기를 먼저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우리가 이제 비트코인이 처음에 나왔을 때 이걸 화폐로 쓸 수 있다라고 하니까 그러면은 뭐 쓸 수 있으면 좋지라고 했다가 제일 문제가 됐던 부분들이 가격의 변동성이에요. 그렇죠. 뭐 오늘은 100원이었다, 내일은 1,000원이 됐다 그러면은 돈을 내는 사람도 부담스럽고 받는 사람도 부담스럽고 좀 그렇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이제 화폐에다 가격을 고정시키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아이디어가 나왔던 거예요. 스테이블 코인. 예, 예를 들어서 뭐 1순위 스테이블 코인이다. 그거를 뭐 1달러로 하자. 그럼 이렇게 고정을 시키는 겁니다. 예. 그럼 이제 가장 단순한 방법은 1순위 코인을 발행을 할 때 그러니까 1달러를 이제 은행에 넣어 놓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이게 1달러만큼의 가치가 있다라는 거를 이제 1순위 코인에 이제 보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거를 왜 그러면은 그냥 그러니까 달러를 그냥 쓰면 되지 왜 굳이 스테이블 코인을 쓰냐라고 했을 때 네. 이게 사실 그 가상자산이라는 것이 활용되기에 가장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디지털 화폐로서의 디지털 플랫폼 간에 이전을 하기가 굉장히 편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달러로 하게 되면은 뭐 사실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규제를 피하기 위한 측면들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달러를 거래하기 위해서는 뭐 외환거래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저촉을 받게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디지털 세계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쓰게 되면은 굳이 달러로 바꾸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또 그거를 피아트 머니, 그러니까 일반 진짜 화폐로 환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같은 거를 좀 줄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자체는 좀 유의미한 그 효과가 있기는 있어요. 예. 근데 스테이블 코인에는 좀 어떤 일이 좀 있었냐면은 이 얘기를 좀 길게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이제 루나와 테라의 그 관계를 설명드리기 위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걸 먼저 설명을 해주셨는데 예. 그 가격이 안 변하고 1달러로 그냥 계속 유지되는 그게 가치고 그게 용도인 그 코인. 예, 예. 그러니까 그게 왜 필요한 거냐, 과연 그거 왜 만들었다가 이 난리가 난 거냐 하는 예, 게 예. 궁금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 예를 들어서 송금을 할 때 우리가 뭐 1,000원을 송금한다. 물론 은행에서는 요즘은 거의 수수료를 안 받지만 수수료를 받잖아요. 네. 그러면은 여기에 그
블록체인 기반으로 해서 돈을 왔다 갔다 했을 때는 수수료를 좀 더 낮출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1,000원이라는 피아트 머니를 이용하는 것보다는 그 가상화폐를 이용하는 것이 뭐 비용적인 측면이나 규제적인 측면에서 유리해요. 은행 안 통하는 게. 예, 그리고 예를 들어서 달러를 뭐 이렇게 굉장히 큰 규모로 좀 달러를 보내려고 한다. 그러면은 우리는 보통 이렇게 송금할 때 한 10만 달러 이렇게는 보통 송금을 하잖아요. 예. 아, 10만 달러? 농담하면 안 되는 분위기죠. 아니, 네, 네. 예. 네. 그렇게 되게 되면은 이제 거기에 외환관리법상 뭐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를 해야 된다거나 네.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외환당국에 신고를 해야 된다거나 그런 규제들이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스테이블 코인은 이제 디지털 화폐이기 때문에 그런 규제를 받질 않아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그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게 뭐 내가 비트코인을 사기 위해서 돈을 넣는다. 아니면 돈을 뺀다. 이러면은 여기서 또 이게 수수료가 발생을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코인과 코인 간의 거래에서는 수수료가 훨씬 싸기 때문에 이 코인 세상 안에서 가치가 보존되는 그 코인으로서의 스테이블 코인이 좀 유의미하게 된 거예요. 그 미국에다 달러를 보내려면 10,000달러를 보내고 싶다. 예. 그러면 비트코인 10,000달러어치를 사서 예. 지갑을 통해서 보내면 예. 예. 미국에서 그걸 찾아서 미국에 있는 거래소에다 팔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스테이블 코인이 왜 필요하냐는. 아,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가격 변동성이 굉장히 크잖아요. 네. 그러면 그 보내는 중에서도 가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으니까 예전에 왜 테슬라도 비트코인으로 받는다고 그랬는데 거의 사실은 비트코인으로 산 게 없는 경우가 예. 가격이 변동되니까 오를 것 그래서, 같아도 안 그래서, 사고 예, 그래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근데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스테이블 코인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에 해당하는 예치금을 은행에다 보관을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조금 복잡해질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100 순우 코인을 발행을 하고 100달러를 은행에다 예치를 했다고 해볼게요. 근데 여기서 누가 갑자기 저 순우 코인 사고 싶어요. 그러면 순우 코인을 새로 발행을 하고 예. 그다음에 그만큼의 금액을 은행에 넣어야 되잖아요. 예. 근데 누가 저는 순우 코인을 사고 싶어요라는 사람이 있고 저는 순우 코인을 팔고 싶어요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사고 싶은 사람하고 거래를 시켜주게 되면은 이 예치금을 뺏어 줄 필요가 없게 돼요. 다시 한번 설명드릴까요? 네. 그러니까 이게 내가 처음에 발행을 할 때는 그거만큼의 돈을 그냥 쌓아놓으면 예치를 돼요. 하고 예. 그 사람이 돈을 돌려달라 그러면은 예치금을 뺏어 주면 되잖아요. 예. 근데 이게 충분히 많이 발행이 돼 있는 상황에서는 네. 순우 코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가지고 싶은 사람이 있잖아요. 아, 둘만 그냥 바꿔주면 된다. 둘만 바꿔주면은 거기에 달러를 추가로 쌓을 필요 없이. 예, 그렇죠. 아하. 그럼 은행 예치금도 넣었다 뺐다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가 이제 계속 보니까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뭐 10만 순우 코인이 발행이 돼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예. 이 예치금에서 나가야 될 돈이 없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거래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그 10만 순우 코인을 발행했다고 해서 10만 달러를 은행에 넣어놔야 될까? 그렇지. 계속 방치돼 있잖아요. 예. 그럼 이걸 가지고 내가 좀 이렇게 활용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뭐 여기다 뭐 제가 또 다른 주식에 투자를 한다거나 예. 아니면 채권에 투자를 한다거나 아니면 아예 그 정도를 준비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닐까? 일종의 은행의 지급 준비금 같은 개념으로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그 이른바 불공정 거래가 발생을 하게 됐어요. 예. 사실 스테이블 코인의 담보가 되는 것만큼 은행에 보관을 한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사실 발행된 것만큼 은행에 예치가 안 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표면적으로는 그게 문제가 된다라는 걸 알지 못해요. 왜냐면 거래가 되는 데는 문제가 없으니까. 예. 근데 있다고 믿고 서로 거래하면 그렇죠. 되니까. 그렇죠. 금 보관증을 거래하면 되니까 그게 금 거래와 똑같고 맞아요. 실제로 은행에 금이 있긴 있어야 되는데 뭐 그냥 있다고 있다고 믿자. 믿고 거래하지 뭐. 그런 셈 같네요. 지금 미국 달러가 그렇게 거래되고 있잖아요. 옛날에는 몇 달러가 1온스랑 바꿨더라? 뭐 그 룰이 그렇죠. 있었는데 예, 예. 언젠가부터 35달러가 네. 1온스인가 네. 이제 그것도 없어. 뭐 믿고 거래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아. 예. 해도 믿고 거래하는 것처럼. 근데 처음에는 이거는 이제 신뢰라는 걸 기반으로 해야 됐을 때 백서에다 그렇게 써놨잖아요. 내가 그만큼의 돈을 예치하겠다고. 근데 나중에 뭐 이렇게 감독 당국에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그 돈이 네.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스테이블 코인이 나왔을 때 꼭 그 1달러라고 해서 1달러 그 달러라는 걸로 보관을 할 필요가 있는가? 그럼 예를 들어서 1달러에 해당하는 예를 들어서 원화 1,300원을 넣는다거나 아니면 뭐 금을 보관한다거나 네. 아니면 그에 해당하는 주식이나 채권을 담보를 한다거나 네. 뭐 이런 식으로도 꼭 1달러일 필요는 없으니까 1달러를 보장하기 위해서 1달러를 보관해야 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럴 필요는
없죠. 그쵸. 그러나 그냥 1달러를 보관하는 게 제일 속 편하죠. 그쵸. 예. 그래서 이제 거기서 코인 쪽에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은 그러면 코인을 담보로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면 어떨까? 음흠. 그러니까 내가 1달러짜리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었을 때 예. 1달러에 해당하는 다른 코인을 담보로 제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다이 같은 경우도 스테이블 코인인데 메이커다오 프로젝트에서 발행하는 코인입니다. 예. 거기에는 1달러라고 한다면 1달러에 해당하는 이더리움을 준비금으로 아. 가지고 있어요. 아하. 아, 달러 대신 예.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걸 자산으로 보관해 놓는다. 예. 아, 알겠어요.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이 초기에는 아까 이제 달러 기반의 예치를 하는 걸로 바뀌었다가 예. 그러다가 그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해서 불공정 거래가 발생을 하기도 하고 그럼 백서를 그렇게 쓰지 않기로 하고 예. 그러면 꼭 달러만 그 스테이블 코인의 담보 가치가 될 것이냐 그 다른 담보물을 넣다가 이제는 그 가상자산 암호화폐 자체를 담보로 하는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이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만들어진 코인이 테라가 만들어낸 스테이블 코인 UST입니다. 네. 그러니까 테라 생태계에서는 UST라는 어떤 그 가상 자산이 1달러의 가치를 가지게 돼요. 예. 1 UST는 1달러. 이 UST가 코인의 이름이에요. UST가 UST. 테라가 만든 코인의 이름이 UST. 예. US 테라. 테라가 코인 이름이 아니라 테라는 블록체인 이름이고요. 이거 정확한 거기서- 이름은 거기서 UST라고 거래되는 하죠. 스테이블 코인 이름이 UST. 음.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의 1달러의 가치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면 여기에 매칭이 되는 루나라는 코인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루나의 가치가 1달러, 그러니까 1달러의 가치의 루나와 1 UST가 동일하게 거래가 되도록 한 거예요. 그러면 UST의 가치는 고정이 되고 루나의 가치는 변동이 되더라도 거기에 해당하는 것만큼 UST의 담보가 제공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UST가 스테이블 코인이 된 겁니다. 그러면 예, 예. 말씀하십시오. 그 담보 1달러라고 하는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예. 스테이블 코인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담보가 이더리움이 되기도 하고 예. 뭐 비트코인이 되기도 하고 본인들이 만든 코인이 되기도 한다. 오케이인데 예, 이더리움으로 가치를 보장하려고 하다가 이더리움 가격이 내려갈 수도 있잖아요. 예, 네. 예, 그러면 가치 보장이 안 되잖아요. 예, 예. 근데 그걸 어떻게 보장하죠? 만약에 이더리움이라면? 그러면은 그러니까 UST하고 이제 루나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냐면 예를 들어서 그 UST를 원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 그러면 UST의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1달러 예.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여기서 이게 수합을 하게 됩니다. 수합을 한다는 걸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되나? 수업 바꾼다. 그럼 저렇게 설명할게요. UST의 가격이 95달러로 하락을 하게 되면은 예. 거기에 발행돼 있는 UST를 소각을 해버립니다. 네. 그러면 소각을 하면은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겠죠. 예. 그리고 그만큼의 루나를 발행을 하게 돼요. 예. 그러면서 가격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일종의 차익 거래라고 보시면 되는데, 예. 그러니까 거래량을 두 개를 조정을 해서 얘가 올라가면 얘를 소각을 해서 얘를 발행하고 이런 식으로 거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달러를 유지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1달러 그러니까 1 UST 좀 1테라가 좀 알아요? 약간 근데 그런 건데 그러니까 0. 가격이 떨어졌다. 예, 예. 그러면 이제 가격이 루나라는 코인하고 서로 이제 교환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UST의 가치예요. 네. UST가 1달러가 되냐 안 되냐가 중요한 건데 네. 이게 1달러가 안 되고 떨어진다. 예를 들어 0.95달러 떨어진다 그러면 UST를 소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가격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만큼 루나는 또 추가 발행을 하게 되는 상황이 돼요. 네.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여기서 그러니까 UST를 사서 루나에다 팔면 차익 거래가 되는 거예요. UST를 사서 예. 예. 루나에다 판다는 게 루나로 판다고요. UST와 루나는 서로 막 변신이 돼요? 예, 그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차익 거래를 통해서 그러니까 두 가지 그냥 쉽게 예. 원하고 달러하고 그냥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네. 뭐 달러가 너무 비싸다. 그럼 달러 팔고 원 매수. 그러니까 원이 너무 비싸다 그러면 원 팔고 달러 매수. 그런 식으로 차익 거래가 이루어지게끔 하면서 이 1달러의 가치를 유지하도록 구성이 돼 있어요. 어쨌든 네. 그리고 이제 루나는 또 이제 테라 생태계의 거버넌스 토큰 역할을 하는데 거버넌스 토큰이라는 건 뭐냐면 이 테라 생태계는 탈중앙화되어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때 거기에 투표권이 필요해요. 네. 그러면 그 투표권이 루나로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수수료가 발생을 하거나 이익을 발생했을 때 이걸 배분을 하게 되면 네. 루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익을 얻게 돼요. 예. 그래서 UST의 생태계가 확장이 되면 루나의 가치가 올라간다. 라는 컨셉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테라 가지고 뭐 어디다 쓸 거야? 예.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아무리 이게 스테이블 코인이라 그래도 코인 가지고 뭐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잖아요. 근데 이 테라 생태계가 어마어마하게 확장을 되게 됐던 그 계기가 앵커 프로토콜이라는 건데 그냥 예. 이거는 용어가 아니라 이름이니까 예. 그렇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네. 네. 이 앵커 프로토콜이라는 것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테라 생태계에 여러 가지 프로젝트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UST를 여러 군데 쓸 수 있어야 사람들이 이걸 원하잖아요. 예. 그럼 예를 들면은 투자 자산을 미러링해서 만드는 미러 프로토콜이 있는데 용어가 그러니까 이거 단어는 생각 안 하셔도 돼요. 네. 네. 이게 뭐냐면 그 인덱스 펀드를 그러니까 인덱스 펀드라는 형식을 만든 다음에 이거를 추종하는 자산이에요. 네. 그러니까 더 쉽게 설명드리면 사설 경마. 네. 경마장에서 경마 막 뛰어가는데 TV 경마. 그거를 보고 일종의 파생 상품으로 만든 거죠. 그쵸. 네. 그게 이제 사설 경마잖아요. 예. 그러니까 경마를 보고서 따와서 그걸로 음. 각자 하는 게 사설 경마인데 예. 그렇게 되면은 훨씬 비용을 아낄 수 있잖아요. 세금도 네. 안 내도 되고. 네. 그것처럼 인덱스 펀드 같은 합성 자산을 만든 다음에 그 가격을 매칭시키는 이거를 이제 미러링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네. 그런 프로젝트가 있다면 내가 인덱스 펀드에 투자를 할 때 그냥 뭐 S&P 500 ETF 이런 거에 투자를 하는 것보다 네. S&P 500 미러링 된 자산에 투자를 하면은 뭐 세금도 안 내고 수수료도 싸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 거래를 하려면 UST가 필요하다. 그거 하려도 USD가 필요하다. 예, 그런 식으로 테라 생태계를 넓혀가는 과정에 있었는데 네. 그 중에 제일 대표적인 프로토콜이 앵커 프로토콜이라는 건데 예. 여기서는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는 얘기일 건데 UST를 맡기면 예. 일종의 예금을 하면 이자가 20%를 주는 방식입니다. 20% 연 유에- 20%의 이자를 준다. 예, 그러니까 UST를 가지고 예. 앵커 프로토콜에다 넣어놓으면 예. 연 20%의 이자를 줘요. 이른바 디파이 방식인데 예. 이게 뭐 그런 생각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많이 뭐 비트코인 같은 거 맡겨가지고 거기서 뭐 이자 준다는 얘기는 좀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예. 여기서 내가 예를 들어서 한 10% 이자 받았는데 네. 요거 뭐 하루에 변동성이 막 10% 15% 되면은 내가 이거 뭐 이게 이자를 받는 거보다 가격 떨어진 게 더 크다. 그럼 별 의미가 없잖아요. 예. 근데 이게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스테이블 코인이에요. 1달러의 가치를 유지하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이기 때문에 테라가. UST가 예. 네. 그럼 얘를 앵커 프로토콜에다 맡기면 진짜 달러 기준 20%의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UST를 가지고 앵커 프로젝트에 넣었어요. 그러니까 전체 발행된 UST의 한 70% 이상이 다른 데 쓰인 게 아니라 이 앵커 프로토콜에 넣어서 20%의 이자를 받고 있었던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예대 마진이라는 것이 이제 주요 은행의 수익원이 되잖아요. 예. 네. 그럼 얘네는 이걸 받아서 어디다 그러니까 쓰냐? 20%를 어떻게 맞춰서? 그러니까 이걸 이제 대출을 해준다 그랬는데 네. 이게 대출도 사실 대출 이자가 13%거든요. 정확하게 13.04%. 그럼 완전 영마진이네요. 영마진은 기본이고 예. 거기다가 이 앵커 프로토콜을 이용하게 되면은 앵커 토큰이라는 걸 나눠주는데 또 그 네. 안에서는 또 네. 이게 수익률이 12.96%예요. 예. 그러니까 내가 대출 서비스에 참여를 하게 되면 주는 토큰에서 수익이 12.96이 나오고 대출 이자가 13.04다 그러면 내가 실질적으로 지급하는 이자가 0.07%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은행에 가가지고 대출을 받았더니 네. 거기서 뭔가 딱지를 하나 주는데 그 딱지에서 매년 12.96%의 이자를 준다는 거죠. 12.9. 네, 12.96. 그러게 이자. 근데 예. 대출 이자는 얼마라고요? 아까 13.04. 그럼 뭐 그거나 뭐 공짜로 대출을 받는다. 거의 없다라고 보셔도 될 예, 정도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다 예치를 하려는 사람도 많아지고 빌려가는 사람도 많아지고 빌려간 걸 또 예치하는 거고 이런 식인 거죠. 그러면서 이게 굉장히 좀 시장이 커졌는데 네. 여기서 이게 금융시장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네. 이 거래를 좀 더 폭발적으로 일으킨 장치가 하나 있는데 바로 레버리지입니다. 네. 이게 조금 복잡하긴 한데 그냥 루나라고 할게요. 원래 예. 비루나인데 네. 예. 루나를 담보로 USD를 대출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러면 USD를 대출을 받은 걸 가지고
또 루나를 살 수 있어요. 네. 그럼 루나를 또 맡길 수 있고 네. 그럼 UST가 또 대출받을 수 있고 대출받은 걸로 또 루나를 살 수가 있어요. 네. 원래 사실 그러니까 루나를 맡겨요. 예. 그리고 맡긴 보관증을 받아. 예. 그게 말씀하셨던 비루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쵸, 일종의 비루나. 앞에 예. 딱지를 받는데 예. 그 딱지 받은 걸 다시 예치를 해. 예. 그리고 또 뭐- 대출을 받아요. 또 대출을 받아. UST를 대출받고 아. UST를 대출받아서 또 루나를 사서 또 비루나를 만들어서 또 담보로 맡기고 왔다 갔다 하네. 그러면서 그 어마어마한 네. 그 자산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여기에 이제 담보 가치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알잖아요. 주식 사고 주식 담보로 대출 받고 대출 받아 갖고 주식 사고 주식 산 걸로 대출 받고 이거를 계속 할 수 없는 이유가 이제 담보 비율의 문제가 있기 때문인 점점점 건데. 줄어들죠. 그렇죠. 네. 예. 네. 근데 이게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는 과정에서는 그런 문제가 안 생겨요. 예. 근데 이게 떨어지는 과정에서는 로스컷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앵커 프로토콜을 어마어마하게 키우는 역할을 했던 게 이 레버리지고 반대로 이걸 급격하게 떨어지게 한 것도 이 레버리지가 영향을 좀 미쳤어요. 근데 어쨌든 이게 막 어마어마한 규모의 마켓캡이 형성이 되고 예. 이게 어마어마하게 UST 생태계가 커지고 앵커 프로토콜이 커지고 거기에 테라 생태가 커지면 거기에 대한 그 어떤 의사결정권이 거버넌스 토큰이 루나의 가치가 올라가고 이러면서 다 같이 올라간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제가 들으면서 궁금했던 게 그러니까 사실은 테라 그러니까 UST라는 가치의 보장이 예. 루나라는 코인의 가치를 보장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테라를 지키는 힘은 사실 루나에 있다. 그렇죠. 근데 루나의 힘은 20% 금리를 주는 예. 굉장히 고금리 예금 상품에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 이제 막 레버리지가 일으킨 거잖아요. 예, 예. 그러면 그 20% 대출을 해줘도 사실 받는 돈도 없는 예. 그 예금 상품의 20%를 과연 어떻게 줬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민이 시작된 게 그 지난 한 3월쯤에 앵커 프로토콜에서 야 우리 고정 이자율은 지속 가능성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변동 이자율로 바꾸자. 아 자기들이 그렇게 네, 만든 라는 다음에 안건이 투표로 올라왔어요. 아니 그걸 뒤늦게 알았어요? 그러니까 고정 이게- 이자를 주면 네. 우리는 이 이자를 줄 돈은 어디서 마련하는지에 대해서 어. 처음에 토론과 논의와 합의가 없이 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그 플랫폼 만들 때 네. 뭐 예를 들어서 쿠팡도 적자 보면서 사람 확 늘려놓으면 뭔가 생기겠다 이런 아이디어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고정이자율 20%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거기에 예. 대한 가치가 올라가고 점점 마켓캡이 커지고 하는 과정에서는 일종의 폰지처럼 그 다음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유입이 되기 때문에 다음 이걸 사람 계속 계속 받아가지고 주는 거군요. 그러니까 누가 달라 그러면 받아서 주고 그러면서 가치는 계속 올라가니까 예. 이게 뭐 크게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다가 이게 지금 제가 좀 시간이 없어서 차트를 준비를 못했는데 네. 이게 쫙 벌어지기 시작해요. 어느 순간부터. 예전에는 예대가 이렇게 쭉 가다가 예. 갑자기 예금은 확 늘어나고 대출은 좀 별로 안 늘어나고 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당연하죠. 돼요. 예금 이자가 비싸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대출은 안 받고 예금만 다 늘라고 하다 보니까 예. 야 그럼 이게 안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지난 3월에 앵커 프로토콜에서 고정 이자율을 여기는 의사결정도 아까 거버넌스 토큰을 가지고 한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안건이 올라가는 거예요. 아하. 우리가 야 고정 이자율은 안 될 것 같아. 우리가 이거를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변동 이자율로 바꿔야 되겠어라는 안건이 올라갑니다. 네. 근데 이거는 양날의 검인데 하나는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자율을 변동시켜야 되는 게 맞죠. 네. 네. 근데 반대로 이게 이자율이 고정이 아니라 변동이 되거나 훨씬 낮아지거나 할 때 사람들이 예금을 맡기지 않으려고 한다. 그러면 예금을 맡기지 않으려고 한다면 이 예금을 하기 위해서 발행된 UST를 사려고 하지 않는다. 다시. 그러니까 내가 예금을 맡기려면 예. UST를 가지고 예금을 맡기는 거잖아요. 네. 근데 예금 이자율이 훨씬 낮아져서 예. UST가 별로 필요해지지 않는다면 예. UST의 가치가 떨어질 것이다. 예. 그러면 UST랑 연결된 루나도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러니까 다들 고민을 하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야, 지금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변동성을 낮추는 게 맞는데 이게 이 금리를 안 주면 전체적으로 생태가 무너지는 거 아니냐. 금리 20%를 주는 게 UST예요, 루나예요. 그러니까 UST의 앵커 프로토콜. 그러니까 UST로 주죠, 이자는. 근데- UST를 들고 있으면
그러니까 이자를 20% 준다고요? 예, 그러니까 UST를 앵커 프로토콜에 맡기면 예. 앵커 프로토콜은 은행 같은 거죠? 그쵸. 근데 근데 UST에 이자가 붙는다는 뜻이네요. 그쵸. 근데 UST를 왜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면은 예금을 맡기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예. 예금 이자율이 떨어지면 그러니까 우리가 돈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돈을 예금을 하기 위해서만 쓰지는 않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거의 목적이 예금만 하기 위해서기 때문에 예금의 금리가 떨어지면 그 돈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돈을 뭐 굳이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예금하려고 갖고 있던 돈이니까. 그래가지고 이거를 막 고민을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좀 영향을 많이 받게 됐어요. 예. UST 가격이 떨어지면서 야 이거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래서 어떤 아이디어를 냈냐면 이게 그 UST의 가치를 유지하는 건 제가 아까 루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근데 여기서 루나, 그러니까 UST의 가치가 떨어질 때마다 루나로 이거를 계속 사줘야 되는 구조가 돼 있는 건데 네. UST 일종의 UST를 사서 UST 가치를 유지한다고 그냥 쉽게 설명을 할게요. 예. 그랬더니 야 그러면 루나를 가지고 계속 사면은 돈이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쪽 그 파운더 쪽에서 루나 파운데이션 가드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가 일종의 루나의 가치를 지키는 비영리 재단이에요. 네. 그래서 그 파운더들이 거기다가 한 4억 5천만 달러 정도를 돈을 보내서 예. 우리가 루나가 가치가 떨어지면 우리가 이 돈으로 메우겠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 1달러의 가치를 지키는데 루나만으로 안 된다면 우리가 비영리 재단을 통해서 그 4억 5천만 달러를 밀어넣어서 할 거고 그래서 그냥 돈 때려 넣어가지고 매수해서 테라 가치를 지키겠다. 그쵸. UST의 가치를 지키겠다. 예, 어떻게든 패깅을 지키겠다라고 네,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일단 사람들이 그때부터 조금 의심을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게 당시에 앵커 프로토콜의 일일 이자 지출이 705만 달러, 예. 이자 수익이 215억 달러. 그러니까 거의 순 유출이 하루에 490만 달러가 순 유출되고 있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아까 이자율이 높고 받는 돈이 적으니까 그래가지고 지급 준비금이 그 당시에 2억 4천만 달러 정도 됐는데 딱 보니까 준비금이 한 2달이면 다 사라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루나 파운데이션 가드를 통해서 돈을 밀어넣은 거죠. 예. 그래가지고 이 가치를 유지를 하겠다라고 했었고 5월 1일 그러니까 뭐 5월 1일부터 이자율은 18%로 하향 조정이 됐는데 예. 이거는 그때 상황마다 한 달마다 1.5%를 상하향 조정을 할 수 있겠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또 뭘 했냐면은 야 이게 루나를 좀 사람들이 좀 불안해하는 것 예. 같아라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비트코인을 지급 준비금으로 넣겠다. 그러니까 루나를 못 믿겠다면 아니 뭐 비트코인은 많이들 좋아하시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을 준비금으로 밀어 넣어서 이 그걸로 테라의 가치를 지키겠다. UST의 가치를 지키겠다. 예. 그럼 루나만으로 안 된다면. 그래가지고 그때가 오히려 최고가를 기록하기도 했어요. 예. 그러니까 루나 말고 비트코인까지도 우리가 지급 준비금으로 그러니까. 한다면 예. 이 UST의 가치가 지켜지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했던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UST의 가치가 하락하면서 그 루나와 비트코인이 점점점 소진되는 걸 보면서 야 과연 UST가 1달러의 가치를 지킬 수 있겠느냐라는 믿음이 깨지기 시작했고 예. UST가 1달러의 가치를 지키지 못한다는 것은 앵커 프로토콜에도 문제가 생기고 루나에도 문제가 생기고 이 생태계의 기반이 됐던 기술들이 다 그러니까 알고리즘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루나는 점점 떨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지금 이 시점에 루나의 가치가 이렇게 폭락을 하다 보니까 예. 뭐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이라든지 뭐 기술주에 대한 어떤 그 급락이라든지 이런 상황과 얽혀서 가상화폐에 들어가 있던 그런 자금들이 유출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예. 오히려 거기에 어떤 그 불씨가 떨어졌을 때 폭발력을 발휘할 만한 이 휘발적인 환경들은 조성이 돼 있었다는 거예요. 이 UST의 가치가 유지되지 않을 경우에 루나가 완전 박살날 수 있다라는 환경들이 지속되고 있었고 거기다가 그 재단에서는 어떻게든 이거를 한번 지켜보려고 뭐 비트코인을 밀어넣는다거나 아니면 루나를 자기가 갖고 있던 걸 밀어넣는다거나 하면서 지키고 있는 와중에 이게 깨지기 시작하면서 시중의 자금들이 어떤 그 달러 금리 인상에 대한 불안감까지 겹치면서 완전히 거기가 신뢰가 무너지게 된 겁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그 UST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만들어졌던 다양한 프로토콜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 이게 아까 뭐 미러 같은 경우도 있고 뭐 아까는 인덱스 펀드였다 그러면은 뭐 이렇게 액티브 펀드를 추종하는 그런 프로토콜도 있고 이런 다양한 것들의 기축 통화가 무너지면서 그 생태계가 한 번에 같이 무너지게 되고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에 좀 여기까지는 얘기가 좀 전달이 된 것 같나요? 태강 태강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네. 왜 이게 제가 이해가 가냐면 얼마 전에 머지 포인트라는 게
사람들이 머지 포인트를 산다. 왜 사지? 머지 포인트로 물건을 사면 그냥 현금으로 사는 것보다 더 싸다. 뭐 20%더 싸다. 예. 예. 그러니까 사람들은 머지 포인트로 바꾼다. 그리고 그 20% 싸게 파는 거니까 머지 포인트의 인기가 올라간다. 인기가 올라가면 계속 더 발행한다. 그럼 그 20% 할인은 누가 무슨 돈으로 하느냐? 더 발행해서 파는 머지 포인트가 들어오니까 들어온 돈으로 한다. 그걸로 그냥 일어난다. 상인들한테 주면 된다. 예. 언제까지? 굉장히 많은 사람이 계속 머지 포인트를 사용하러 들어올 때까지. 그렇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게 뭐지 싶어서 무너지기 시작하면 더 들어오지도 않고 다 무너져.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나쁘게 말하면 머지 포인트고 완전히 신뢰를 기반으로 한 왜 1UST가 좋아? 예. 루나가 있잖아. 루나는 왜 루나 좋아? 왜 좋아? 20% 금리도 주잖아. 어? 그래 20% 금리를 어떻게 줘? 어떻게 줘?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자꾸 들어오잖아. 그리고 아. 이제 이게 그 뭐 단순 폰지라고 보기보다 훨씬 더 복잡한 이유가 예. 그러면은 지금은 대출 상품만 있었기 때문에 이게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프로토콜이 앵커 프로토콜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네. 여기서 금리가 안 좋게 나왔을 때 이 시스템이 무너질 수 있다라고 우려를 하고 있으니까 예.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이거를 예금만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인덱스 펀드를 살 수 있다. 아니면 액티브 펀드를 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금융으로 할 수 있는 영역들을 넓혀가면 네. 이 한 군데서 발생하는 비중이 좀 줄어들면 특정 금융상품이라고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네. 네. 이 블록체인 기반의 디파이 상품의 가치가 떨어지더라도 다른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일종의 사용 가치 많이 그쵸. 쓴다. 여러 군데서 쓰게 되면은 네. 이거를 그래갖고 이제 루나틱이라고 불리는 게 그러니까 테라의 지지자들을 루나틱이라고 부르거든요. 예. 근데 그 루나틱들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이거는 디파이가 아니라 테라 기반의 디파이, 티파이의 시대가 올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참여하고 있으면 이 프로토콜들을 점점 많이 가져갔을 때 예. 오히려 금융 시장이라는 것의 비효율성이 드러나게 되고 오히려 티파이 기반의 그 어떤 플랫폼들이 오히려 금융의 역할을 하게 될 거라고 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초기에 어떤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고금리를 제공했다고 하더라도 예. 이거를 적당한 수준에서 그전에는 많지 않았으니까 이게 갭이 크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조절을 잘 하고 용처가 많아지면 진짜 이게 그 블록체인 기반의 금융 시스템, 탈중앙화된 금융 시스템이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고 믿은 겁니다. 예. 근데 정말 그 아까 여러 가지 그 변화 상황들 이게 벌어진 거 그리고 1달러 패깅이 무너진 거 지급 준비금이 부족해지면서 비트코인을 또 밀어넣은 거 근데 사실 비트코인 같은 걸 밀어넣는 것도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아까 탈중앙화된 금융 시스템 블록체인이라 그러면은 특정한 의사결정자가 그 영향을 절대적으로 행사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 가치가 무너질 때 재단에서 바로 돈을 밀어 넣었어요. 예. 그럼 이것도 사실은 탈중앙화된 방식은 아닌 거예요. 그렇죠. 탈중앙화된 방식은 그들이 결정을 하고 그들 안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네. 여기에 가격 밸런스가 무너졌을 때 제3자인 재단에서 거기서 돈을 밀어넣었다는 것 자체도 탈중앙화가 무너지게 되는데 그럼 두 가지가 무너진 겁니다. 하나는 이 가치가 유지될 수 있는 알고리즘이 완벽하게 짜여져 있다는 믿음이 아예 사라지게 됐고 이 사건으로 또 하나는 탈중앙화된 방식의 금융 서비스로 유지될 수 없다라는 게 또 확인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루나 가격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지금 줍줍하면 좋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네. 과연 신뢰를 잃어버린 루나 그러니까 이거는 루나만의 신뢰 문제가 아니잖아요. 예. 아까 앵커 프로토콜도 그렇고 UST도 그렇고 거기 파생되는 뭐 오리온이니 아니면 뭐 저기 여러 그 프로토콜들도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 보니까 어느 한 군데만 이게 이건 좀 바닥이니까 기술적 반등이야라고 생각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근데 원계 질문이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면 약간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가서 이게 지금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코인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 가격이 너무 왔다 갔다 한다. 그쵸. 이걸로 어떻게 결제도 하고 뭐도 사고 하겠느냐. 너무 가격이 그러니까 가격을 스테이블하게 맞춰보겠다고 한 취지에서 시작된 거잖아요. 그쵸. 달러도 예치해놓고 지금 문화라는 아이디어도 들어오고 했잖아요. 예. 이게 중앙은행들이 지금 하겠다고 하는 CBDC, 중앙은행의 전자화된 화폐에 비해서 장점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탈중앙화 방식이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중앙은행들에 대해서 좀 의심을 갖고 있는 부분들은 뭐냐면 달러라는 것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어떤 누군가의 세력들이 통화량을 자기들이 조절을 해서 여기에 대한 달러 가치를 이렇게 움직인다고 한다 그러면 네. 그걸로 인해서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일들이 발생을 하고 그 어떤 중앙화된 중앙은행은 누군가의 목적에 따라서 움직인다고 보기 때문에 이거를 중앙화된 누군가가 아니라 알고리즘으로 구현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UST라는 알고리즘과 루나라는 알고리즘에 의해서 얘의 가격이 변동했을 때 자동으로 얘가 움직임으로써 이 가치를 유지하고자 했던 겁니다. 예.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있다면 달러의 가치를 중앙은행이 마음대로 조절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시장 참여자들의 알고리즘에 의해서 이거를 움직이려고 했던 시도가 예. 어떤 탈중앙화된 스테이블 코인 방식이었어요. 예. 그게 탈중앙이 아닌 게 이런 문제가 생겼으니까 뭐 수습하겠다고 지금 나오는 사람들이 있죠. 네. 그렇죠. 그들의 중앙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들이 개입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알고리즘이라는 걸 믿은 거예요. 원래도 오프라인 탈중앙이 아닌 것도 크게 문제가 없으면 다 돌아가요. 은행장들 골프 치러 가도 은행들 다 돌아가고 예. 가끔씩 금통이나 하면서 그렇게만 하죠. 예. 근데 어쨌든 똑같은 거지. 미국의 SEC에서는 폰지성이 있는지에 대한 조사를 좀 진행을 하기 위해서 소환장을 발부했다고 하고요. 예. 그러면 이게 꼭 거기 말고 좀 외부적으로 영향을 미칠 요인이 뭐가 있을까라고 봤을 때 아, 그것도 중요하네. 네, 중요한 1차적으로는 주제네. 뭐 비슷한 동네일 수도 있겠지만 비트코인 가격이 폭락한 것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어요. 비트코인 왕창 판다면서요 지금. 그렇죠. 비트코인을 왕창 팔아서 그러니까 루나의 가치를 유지하고 예. 그 UST의 가치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네. 대규모 매도세가 이어질 거다라는 그러니까 실제로 대규모 매도가 이루어지기도 했고 거기에 대한 매도세가 이어질 거라는 불안감과 거기에 대해서 아까 이것저것 얘기 나오는 뭐 예. 연준의 금리 인상 뭐 이런 것들이 다 겹치면서 그 비트코인 가격을 비롯해서 전 세계 가상자산 가격이 한 200조 정도가 상실이 됐다라는 얘기를 추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게 제가 얼마 전에 그 가상 자산 관련한 제도를 검토하는 분하고 좀 만나서 얘기를 하다가 네. 그러니까 뭐 좀 최근에 글로벌 유동성이 과연 중앙은행이 다 풀었을까? 라는 것이 조금 의심스럽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얘기가 벌써 40분이나 지났네요. 네. 그러니까 글로벌 유동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짧게 설명을 드리면 예.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서 뿌리는 게 유동성이 아니잖아요. 예. 대출을 통해서 확장되고 확장되죠. 그걸 우리 이해한다 가정합시다. 아, 그거는 설명하지 않을게요. 예. 그럼 그렇게 됐을 때 이 신용 창출이 은행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MMT 머니마켓 펀드 같은 데서도 이루어지고 예. 그러니까 이거를 좀 더 단순한 좀 이렇게 더 와닿게 얘기하려면 예를 들어 스타벅스 선불 카드 이것도 내가 5만 원 넣어놓고서 커피 사 먹는데 근데 우리가 5만 원 꼭 다 쓰는 것도 아니고 지금 당장 다 쓰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잔액이 어느 정도 유지가 돼 있을 때 스타벅스가 그 돈을 가지고 채권을 산다거나 누구한테 돈을 빌려주면 신용 창출이 일어나요. 예. 그것처럼 이 가상화폐 시장에서 발생한 신용 창출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보는 건데 이게 유동성도 한 M2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중앙은행에서 관리가 되는데 M3, M4 가면은 어디서 발생했는지 알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러면 이게 가상자산 시장에서도 이 신용 창출이 일어났다라는 것이 그렇게 통계로 잡히진 않지만 충분히 유의미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금리 인상과 신용 위축이 일어나고 가상자산 시장이 폭락하고 여기에 뭐 두 가지 효과가 있겠죠. 신용 위축 효과가 있고 예. 아니면 여기서 가상자산으로 손실을 보신 분들이 부의 효과. 내가 돈이 사라졌기 때문에 소비를 줄이는 방식으로 인해서 여기서 이제 경제가 그 전체 경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들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거는 뭐 웃으면서 할 얘기는 아닌데 여기 뭐 짤로 돌아다니는 거 하나 갖고 왔는데 예. 그 코인 하시는 분이 오늘부터 할 일 배달앱 지우기, 시장 가서 장보기, 보일러 끄기, 돈 아껴 쓰자는 거죠. 전기 확인 후 끄기, 뭐 냉장고 최대한 비우기, 예. 뭐 집 근처 약수터 확인하기, 산책하기 뭐 이런 것들을 우스갯소리로 얘기할 정도로 이제 소비가 위축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게 될 것 같아요. 저는 걱정이 하나 있습니다. 네. 잘은 모르지만 최근에 며칠 전에 미국 중앙은행이 예. CBDC 빨리 발행해야 되겠다 우리 그 발표를 했어요. 예. 지금까지는 미국 중앙은행은 CBDC에 대해서 관망이었습니다. 예. 중국 중앙은행이 그냥 열심히 좀 해보겠다. 그건 뭐
유추하기에는 알리페이나 위챗페이가 민간 시장을 장악하면서 이것들이 인민폐 없어도 살 것 같네. 그건 아니지. 예. 라고 하는 차원에서 아마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 미국은 어차피 그런 것도 없으니까 예. 중앙은행이 굳이 그거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데 아마도 제가 이 코인 구조를 정확히는 잘 몰라서 모르겠는데 만약 지금 이렇게 그동안 스테이블 코인으로 쓰이던 테라, 테더 네. 이런 것들이 가치가 몰락을 하고 만약에 문제가 되면 비트코인을 우리 거래소는 현금 거래가 되니까 예. 거래소에 현금 넣고 현금으로 비트코인 사도 되잖아요. 그런데 미국의 거래소도 마찬가지로 전 세계 웬만한 거래소들은 현금으로 코인을 사는 걸 금지시켜 놨어요. 예. 그래서 눈 가리고 아웅이지만 현금으로 테라를 사고 현금으로 뭐 테더를 사고 가능한 곳에서 예. 사고 그 테더를 그쪽으로 보내서 옮겨서. 다 산다는 거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일종의 테더나 테라나 이런 뭐 스테이블 코인은 현금으로 코인 거래를 못하게 만들어 오는 나라에서 나 대신 주식 투자를 해주는 코인 투자를 해주는 일종의 증권사 직원 브로커 같은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들이 지금 다 병에 걸려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사고 싶어도 못 사죠. 그럼 가격이 어떻게 되겠어요? 사고 싶어도 못 사면 떨어지죠. 떨어지겠죠. 전체적으로 예.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코인이 싫어서가 아니라 살려고 하는데 스테이블 코인이 없네. 내지는 그걸로는 못 사겠네.가 되면 이 코인 떨어지고 저 코인 떨어지고 했을 때 생기는 그러면 그 크레딧 크런치를 예. 걱정해서 미국 중앙은행이 야야 빨리빨리 그 스테이블 코인 빨리 만들어 우리가 아 예. 를 하는 거가 아닌가. 만약 그렇다면 그게 악유가 안 맞을 경우엔 지금 이 테라 무너지고 루나 무너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스테이블 코인을 기반으로 돌아가던 그 암호화폐 시장 자체에 그러니까 마치 살려고 하는데 비밀번호 잊어버린 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일이 벌어지는 이게 게 좀 아닌가? 약간 충격이잖아요. 스테이블한 코인이라는 게 가격이 떨어진 그렇다는 게 예. 상당히 충격적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제일 큰 비트코인 가격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그 말씀하셨던 이게 그러니까 정확한 통계는 저도 못 봤습니다만 예를 들면 그런 게 있어요. 미국의 인터넷 은행 이런 데들은 코인을 담보로 받아서 대출을 해줘요. 그쵸. 대출을 실물 원화를 대출을 해줘요. 아니 원화지 달러를 대출을 해줘요. 근데 그 코인을 가지고 자기들도 코인을 갖고 있으니까 갖고 있으면 부담스럽잖아요. 예. 그래서 그걸 유동화 시켜요. 뭉쳐가지고. 그래서 그걸 또 유동화로 팔아. 그러니까 완전 옛날에 서브프라임 모기지하고 똑같잖아요. 대출. 근데 그 기초 자산이 사실은 코인이 가격이 무너지면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코인 시장에서도 이 레버리지 효과가 있다. 예. 그래서 이미 코인을 가지고 실물로 레버리지가 막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코인이 무너지는 게 코인이 진짜 떨어졌으니까 참 거기 왜 투자했니? 단순히 그런 문제가 아니고 이 코인으로 파생되는 실물 금융 자산에 영향까지도 미칠 수 있는 거 아니냐? 지금 걱정인지 사실 그런 그런 걱정을 걱정까지 하는 나오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일단 우리나라가 지금까지는 어떤 상황이었냐 그리고 그 아까 그 이진우 기자님께서 말씀해주셨던 미국의 CBDC는 왜 얘기가 나왔는지를 살펴보니까 사실 뭐 정확하게 그쪽에서 CBDC를 왜 해야 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중앙은행이 움직이게 됐던 가장 중요한 계기는 바이든 행정부의 행정명령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서 올해 한 10월 정도까지 전 부처가 이 가상자산이 미칠 영향과 이거에 대한 제도를 어떻게 만들 것에 대한 보고를 하여라라고 이렇게 행정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면은 미국에 있는 그 모든 부처들은 이제는 그러니까 정말 처음으로 이게 네. 가상자산이라는 게 나온 거에서 처음으로 미국 정부의 입장이 올해 말에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럼 이전에는 그냥 뭐 그때 뭐 사기 나면은 사기 나는 거 대응하고 예. 뭐 리플 같은 경우는 이게 증권이냐 아니냐 요런 거에 대응하고 예. 뭐 불공정 거래 사기 발생하면 요 정도만 부분적으로 대응을 했었는데 네. 이번에 바이든 행정부의 행정명령은 가상자산이라는 것에 대한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과 제도화 방안이 나오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해석했을 때는 그 미국의 중앙은행이 CBDC를 얘기하게 됐던 거는 바이든 행정부,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의 그 행정명령에 따라서 중앙은행은 무슨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한 가이드를 저는 줬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물론 이게 가상자산이 무너질까봐 그거는 그 의도까지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우리나라는 지금 어떤 상황이 됐냐면은 예. 1차적으로는 뭐 굳이 타임테이블을 잡아드리자면 우리나라가 먼저 낼 일은 없을 것 같긴 해요.
미국보다. 먼저 뭘 한다고요? 가상자산 CBDC? 관련한 정책을 정책을 그러니까 제도화를 시키고 하는 거를 우리나라도 계속 준비는 해왔고 예. 법안들도 많이 올라와 있는데 이거를 미국 정부가 저렇게 나서서 타임테이블을 잡아놓은 이상 우리가 한 10월, 11월까지 먼저 제도를 발표하는 일은 없을 것 같다라는 얘기들을 좀 듣고 있고요. 그러면은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 중에는 뭐가 있냐라고 봤더니 그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취임하면서 국정과제 발표할 때 내용이 좀 있었습니다. 예. 근데 거기 내용을 조금 소개를 해드리려고 그러는데 일단은 가상자산 분야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기조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가상자산의 규제는 스펙트럼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가장 끝에 가상자산 거래소 폐쇄가 있어요. 이거는 어떤 왜 이게 필요하다는 거의 명분은 뭐냐면 좀 전에 이진우 기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피아트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원이라고 할게요. 원이라는 것과 코인이 만나는 지점이 거래소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거래소를 이렇게 그렇죠. 원화랑만 거래를 하지 않게 하고 예. 자기들끼리만 거래하는 이른바 덱스 탈중앙화된 거래소가 있으면 여기서 지지고 볶고 뭘 하더라도 망해도 지들끼리 망하는 거라 원화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라는 그렇지. 정권을 기반으로 해요. 예. 그래서 이 원화 시장으로 가는 이 거래소를 뭐 최소한 공공적으로 바꾼다거나 그러니까 지금의 한국거래소처럼 지금에 있는 거래소들이 지분 참여를 해서 뭔가 규제를 받고 뭐 상장과 시장 감시와 뭐 시장 운영을 분리를 한다거나 해서 공공적인 목적의 거래소를 하나 만들고 예. 지금의 그 사설 거래소들은 원화 거래소는 다 폐쇄하는 예. 겁니다. 일로 다 예. 통합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덱스 같은 건 알아서 하게 두는 거. 요게 이쪽 끝에 있고 나머지는 지금보다 더 나이브하게 갈 수는 없습니다. 지금은 방치거든요. 예. 이 스펙트럼 안에서 제도가 만들어지게 될 건데 일단 세부적으로는 이번에 국정과제에 나왔던 거는 일단 ICO를 허용하는 방안이 나와 있어요. 그 우리는 지금 싱가포르에서 ICO 한 다음에 지가 보내서 지금 거래를 하고 있잖아요. 네. 이거를 뭐 굳이 한국에서도 거래 다 되는 거를 굳이 싱가포르 가서 하게 하냐라고 해서 이거를 허용하는 안이 좀 국정과제에 들어가 있고요. 예. 그리고 디지털자사기본법을 제정하고 전담부처로 디지털산업진흥청을 설립하는 방안이 나왔어요. 예. 그리고 가상자산 거래로 생긴 이익에 대한 과세를 5천만 원으로 확대하는 것도 국정과제에 들어가 근데 있습니다. 그 국정과제는 작년 12월까지는 아니지만 대선 전에 코인 지지가 필요한 그 표를 위해서 만든 거고 그쵸. 지금 이 상황은 그 이후에 터진 전혀 다른 사건이라서 그게 그거 몇 달 전 못- 사건이 못하는 거 아니고 아닌가요? 예. 얼마 전에 발표한 인수위 국정과제. 그러니까 지난주에 발표했더라도 그렇죠. 이제는 상황 또 달라졌잖아요. 예.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 기준으로 최신 그 방향에 최신 대해서 방향이긴 하니까.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예. 그리고 이제 금융업계 쪽에도 이제 가상자산에 대한 것들을 열어주려는 움직임들이 보이다 보니까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가상자산 산업 뛰어든다고 주주총회에서 발표를 했고요. 은행업계에서는 은행 그 업계의 공식 입장으로 가상자산 수탁 서비스를 허용해달라는 요구를 했고 SK스퀘어 같은 경우는 연내에 자신들의 ICO를 추진해서 그룹사의 메타버스 전자상거래 콘텐츠에 사용하겠다. 그리고 LG전자 같은 경우는 주주총회에서 블록체인 기반 소프트웨어 개발 판매업을 사업의 목적에 이제 추가를 좀 하게 됐어요. 예.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될지는 지금 이진우 기자님 말씀대로 그러니까 진짜 우리는 사실 이 사건이 터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네. 굉장히 전향적으로 암호화폐를 대하려고 했어요. 우리나라가 제일 전향적인 편 아니었어요, 사실? 지금도 전향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뭐 규제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규제 자체를 만들어 놓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면은 이거에서 좀 이제 10분 정도 남았는데 맞나요? 네. 네. 거기서 제가 얼마 전에 그 김승주 교수님이 쓰신 NFT 관련한 책을 보다가 네. 이게 암호화폐라는 게 근본적으로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예. 근데 김승주 교수님은 암호학 전문가시잖아요. 네. 보안 그러니까- 쪽 전문가시죠. 예, 보안 전문가신데 그러니까 이제 블록체인의 기술을 암호의 관점에서 해석을 하시고 그거를 기반으로 말씀해 주신 건데 거기서 보면은 사실은 암호화폐라는 이름이 붙어 있긴 하지만 화폐라는 건 별 의미는 없고요. 그냥 단순하게 뭔가의 데이터를 내가 다른 사람한테 보내려고 하는데 그 데이터를 어떻게 보내야 안전하게 보낼 것인가를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편지를 보내고자 한다면 예. 우리는 우체국에다 편지를 보내면 그 편지가 안전하게 도착을 하잖아요. 예. 근데 여기에는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체국이라는 곳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되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내 편지를 누가 훔쳐가거나 했을 때 이 사람이 처벌받는다라는 법 체계라는 게 필요해요. 이게 중앙화된 방식인데 예. 그러면은 이런 것들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상황은 언제를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전쟁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걸 보냈을 때 저 사람이 내가 정당하게 보내질 거다라는 걸 증명할 수 없는 상황. 예. 그럴 때 필요한 게 암호잖아요. 그러면 내가 암호문을 써서 보내면 중간에 누군가가 이걸 탈취하더라도 그 내용을 알 수 없어요. 그리고 내 정보 노출되지 않고 그래서 보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 디지털 세계에서 블록체인 방식에 이게 왜 암호 화폐가 되는 거냐면은 화폐자는 빼고 중앙화돼 있는 뭐 서버라든지 뭐 은행이 됐건 뭐가 없이 내가 데이터를 보낼 때 위변조 없이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알고리즘을 고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 여기 뭐 비트코인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뭐 해시 함수라든지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예. 그러면 그거는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보낼 때 중간에 신뢰할 수 있는 매개체 없이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고민에서 시작된 거거든요. 예. 그리고 이거를 막상 데이터를 보낼 때 거기다 숫자를 써서 보내다 보니까 이게 비트코인이 되는 거고 그거를 우리들 화폐라고 이름을 붙였을 뿐이지 일종의 숫자라는 데이터입니다. 예. 그리고 이더리움으로 가게 되고 그 다음으로 가게 되는 그 과정들은 예. 이거를 데이터를 좀 더 많이 보낼 수는 없을까? 좀 더 빨리 보낼 수는 없을까? 이런 기반에서 어떤 그 메인넷에 대한 블록체인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은 우리가 자꾸 그 암호화폐라고 불리는 그 데이터를 예. 어디다 쓸 거냐를 자꾸 고민을 해요. 그러니까 뭐 다오를 만들어서 뭐 투표를 하자는 둥, 뭐 디파이를 만들어서 이자를 받자는 둥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블록체인 기술의 가장 아쉬운 점 중에 하나가 이 블록체인 기술 자체 내가 탈중앙화된 방식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려고 할 때 얼마나 빠르게 얼마나 많이 뭐 이렇게 전송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것이 블록체인의 가장 핵심적인 기술이에요. 예. 그래서 이 기술을 가지고 있는 1위, 2위, 3위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 뒤에 나오는 그런 것들은 카르다노 이런 데들은 그런 기술을 연구하는데 굉장히 많은 공력을 들여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블록체인 사업을 하시겠다는 분들의 대부분은 그렇게 만들어진 그 숫자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에만 초점을 맞추고 그리고 그렇게 많이 활용될 거기 때문에 내 코인을 사세요라고 해서 코인을 파는 데 주력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블록체인 산업을 진흥하고 발전시킨다는 거는 아까 설명드렸던 그 데이터 전송 방식을 통해서 탈중앙화된 방식으로 어떻게 예. 하면 안전하게 데이터를 빠르고 많이 보낼 수 있을까에 대한 연구가 우리나라에선 생각보다 굉장히 약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뭐 블록체인에 되게 선진국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예. 그러면 정부에서 해야 되는 것도 블록체인을 미래 기술로 해가지고 지원을 하려고 할 때 아까 저렇게 거래와 관련된 것들이 있잖아요. 뭐 세금을 할 깎아준다거나 거냐. ICO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을 강화하는 거는 사실 큰 블록체인 기술의 의미는 없어요. 그럼 오히려 블록체인은 미래 기술이고 여기서 메타버스로 이어지는 뭔가 미래 생태계를 구현하려고 한다면 거기에 기반 기술이 되는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게 뭔지 알아야 되고 그 부분을 강화하는 쪽으로 산업 지원을 해야지 이거를 거래를 늘리고 더 많은 사람한테 코인을 팔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진흥을 시켜주는 게 지금 블록체인 기술 발전에 도움이 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암호가 중요하다. 그렇죠? 예. 암호. 알겠습니다. 미국 금감원은 이런 구조를 모르고 있었대요. 알죠? 모르고 있었으니까 그대로 뒀겠죠. 그러다 이런 일이 먼저 벌어졌겠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이렇게 각 주별로는 규제를 하는 데가 있지만 예.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미국 정부 자체도 블록체인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밝힌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리플 같은 경우에 이게 증권이냐 아니냐 이런 걸 가지고 논쟁을 했던 거지. 예. 이 블록체인 자체를 연구한 게 아니까 그러니까 가상자산 자체를 규정하려 그런 게 아니라 이 코인이 증권이냐 아니냐 이거를 논의를 했던 거고. 그럼 이번에 그 행정명령으로 나왔던 거는 저는 굉장히 그 내용이 기대가 되는데 예. 미국 정부의 첫 공식 입장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전까지 여기서 무슨 일을 벌이든 현행법에 저촉되는 게 없다 그러면 다 냅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알았냐 몰랐냐라고 했을 때 아까 제가 SEC가 폰지인지 아닌지 본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알고리즘 자체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예. 이 알고리즘이 폰지 사기와 같은 거라면 사기죄로 처벌을 하겠다는 컨셉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복잡한 일이 벌어지고 있네요. 근데 네. 이 여파가 다른 데로 안
맞춰야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다 빠졌으니까 빠진다라고 생각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다 빠졌으니까. 그러니까 뭐 나스닥도 빠지고 뭐 코스피도 빠지고 그러니까 가상자산도 빠지고 이런 컨셉으로 보지 마시고 이들이 가지고 있던 개별적인 리스크가 뭐가 있었는지 네. 그 부분이 이미 3월 달부터 진행되었던 과정이 터진 거라고 보셔야지. 야 그러면 장 좋아지고 다시 자산시장 좋아지면 가상자산 다시 잘 될 거야. 이런 기대를 하진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군요. 알겠습니다. 예, 권순우 기자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바로 퇴근길 라이브로 이어가고요. 저희는 7시 45분에 오늘 또 하죠? 금요일인데? 또 하죠. 또 하죠. 뭐죠? 오늘은? 오늘 라이브도 하고 뭐가 많네요. 예. 오늘은 그 김상훈 기자가 다시 한번 나오고 네. 이따가 김손상 김손상이라고 하면 안 되지. 김현우 소장님. 김현우 소장님이 또 알겠습니다. 금요일 저녁을 재밌게 마무리해 주실 것 같습니다. 예,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오직 위즈덤 칼리지 수강생들을 위한 프리미엄 특전 릴레이를 소개합니다. 올 한 해 지혜의 풍요와 더불어 삶을 풍성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3프로TV가 전격 지원해드립니다. 의자계의 명품 허먼 밀러 1년간 쭉 50만 원 특별 지원해드리고요. 5월에는 무려 3개의 문화 특전을 더 쏘겠습니다. 1분 전성 매진의 신화 뷰티풀 민트라이프 페스티벌 초대권 증정과 화제의 기대작이죠. 영화 범죄도시2 최초 시사회 티켓도 드립니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직 위즈덤 칼리지 수강생들을 위한 고더코 프로의 프리미엄 골프 특강도 무료로 제공해드립니다. 최고의 경험을 아낌없이 제공해드리는 프리미엄 교육 프로그램 위즈덤 칼리지에서 만나보십시오.